안녕하세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요즘 이 말보다 세계 경제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1970년대를 넘어서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급망의 붕괴는 더 가속화가 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40년 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요. 연준은 이제 전례 없는 속도로 금융시장을 쥐어짜는 긴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 금과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부진했던 금은요, 올해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안전자산이라는 메리트까지 겹치면서 S&P 500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반면 비트코인은 작년 11월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시화된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라는 악재에 뒤덮인 투자자들에게 금과 비트코인은 어떤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값어치가 떨어진 법정 화폐, 그러니까 즉 달러와 같은 종이 지폐가 싸지면서 반대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는 걸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짜장면부터 기저귀, 심지어 휴지까지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의 왕이라는 금이 더 비싸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이 금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유통되는 돈의 양과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에 뿌려진 돈의 양, 즉 유동성이 많을수록 금의 가치는 오르고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스스로 이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이 금의 가치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실질 금리가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3%나 5% 정도의 이자가 나오지만요. 금은 그 자체의 가치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이돈이 금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마음을 완전히 먹은 상황에서는요. 돈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금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매력적인 투자 수단은 되지 못하겠죠.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죠.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 명목금리,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어, 만약에 시장 금리는 1%인데요. 물가는 2%다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1%의 이자를 받아도 이미 이 물가는 2%로 올랐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는 이 사이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자가 올라도 금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질 금리를 보여주는 물가 연동체하고 골드의 가격 추세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금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인 2015년 말하고요. 2019년부터의 상황을 보시면 모두 명목금리보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강하게 치솟으면서 반대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뭐 달러 가치는 계속 추락을 했었죠. 그리고 금은 지속적으로 또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달러 통화량을 중심으로 좀 더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결국 통화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금의 가치도 높아졌기 마련이죠. 연준은 팬데믹 이후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제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요. 모든 상품 가격이 폭등하는 반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죠. 역사적인 수준에서 현재 미국의 M2 통화량 대비 금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요. 그만큼 금 역시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연준이 올해에만 금리 인상을 7번 이상 예고하면서 당장 명목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에다가 이 명목금리까지 치솟으니까 인플레이션 기대는 당연히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골드도 힘을 잃게 되죠. 상황이 이대로 그냥 지속이 된다면
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죠. 바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장이 불확실성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은 공급망 문제를 부추기고 수급 불균형 문제를 또 야기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만나면서 금이 강세를 보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현재 지금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2%가 넘습니다.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 금리 이쪽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현재 시장이 올해 말까지 반영하고 있는 기준 금리는요. 최대 2.25%에서 2.50%. 이거는 이제 어, 횟수로만 보면 9번 수준의 금리 인상인데요. 현재 10년물 금리가 2.40%가 넘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과연 연준이 이거보다 더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금리 인상이라는 이 긴축은 필연적으로 성장의 둔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대출을 꺼리게 되고 돈이 적게 도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이익 역시 낮아지게 되죠. 고용은 둔화되고 임금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당연히 성장이 둔화하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미국 경제의 모든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연준의 긴축이 초래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리의 상단은 현재 10년물 금리가 위치한 2.3%에서 2.5%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10년물 금리의 역사적인 추세를 봐도 언제나 금리는 이쪽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쪽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명목금리는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만일 국채금리가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낮아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시장이 연준이 이 정도에서 멈추고 2023년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24년 초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2% 이내의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른다면 2% 상단에 부딪힌 명목금리로 인해서 실질금리는 다시 낮아지게 되고요. 금은 반대로 계속 힘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전쟁이 멈추고 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는 낮아지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적어지게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금은 사실 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2%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돈을 더 강하게 빨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금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원자재 중 금과 은 이쪽 귀금속으로 막대한 자금을 유입하고 골드만삭스가 12개월 목표가를 온스당 2,500달러로 제시한 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그동안 금을 압도한 자산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사실 그동안 엄청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이 값어치를 못한 데에는 그 비트코인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풍부한 유동성이 만든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에 그 투자자들이 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향했기 때문이죠. 연준이 긴축을 선포하기 전인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새로운 디지털금 이 가치로서 이 JP모건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인데요. 당시 그러니까 JP모건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14만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을 했을 정도로
이 비트코인의 전망 정말 화려했죠. 금을 압도했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이 주류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금 펀드에서 무려 100억 달러가 인출이 돼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긴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제시하자마자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동안 유동성으로 쌓은 수익률, 그 고성장주죠. 고성장주를 중심으로 나스닥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도 고점에서 무려 44%가 폭락했죠. 그러면서 나스닥의 거의 딱 2배 수준으로 붕괴를 했습니다. 반면 골드는 같은 기간 무려 11%가 상승을 했죠. 연준의 긴축은 사실 두 자산에 모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무너지고 금은 상승한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방어적인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 채권과 주식이 모두 무너지는 시기,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여기에 수혜를 받는 자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현금 아니면 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여기에 비트코인은 뜻밖의 이제 해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통화 해지 자산으로서 역할이 부각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들이 그 자국 통화가 붕괴하니까 바로 비트코인으로 그냥 갈아탄 겁니다. 이게 훨씬 난 거죠.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트코인이 전쟁 이후에 뜻밖의 10%가 넘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죠. 이 골드의 수요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와 이제 전쟁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수요에 그 알맞은 자산이라고 한다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통화 해지가 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은 또 핵심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메타버스와 웹3, 디파이라는 세상에서 차지하는 결제 통화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크립토 혁명이 종종 그 1990년대 말 인터넷 혁명과도 비교가 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크립토 통화의 사용자 증가세가요, 당시 1992년부터 2006년에 사용자 증가세를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광대한 잠재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사용자의 증가세는 다른 말로 보면은 결국 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죠. 그만큼 사용자가 늘수록 그 가치가 더 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이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주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무려 50% 정도가 무너진 상황이니까 지금 손실을 받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보통 자산이 바닥을 찍게 되면요, 주식이나 그런 자산이 바닥을 찍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항복, 만세를 부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매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손실이 나는 거래량이 급등하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대비 손실을 보는 거래량이 바로 이렇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죠. 2019년 1월은 당시 비트코인이 바닥을 보이던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요, 비트코인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공포 쪽에 굉장히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50%가 가깝게 폭락을 했으니 당연한 거겠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 좋은 저점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언제나. 특히 이제 하럴러라고 그러죠. 즉 장기 투자자들의 수요가 요즘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에서 이 장기 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로 인식되는 수요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 투자자들의 원래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량은요, 3년 내 최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장기 투자자, 즉 이 하럴러들의 통제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올해 추세는 이 트라이앵글 패턴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자산들을 추적하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인덱스에 따르면요, 이 지수가 위로 먼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수에는요, 지금 마라톤 디지털을 비롯해서 라이엇 홀딩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퀘어, 페이팔, 뭐 엔비디아, 테슬라, JP 모건까지 다양하게 지금 비트코인에 노출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 중 일부는요, 이미 패턴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선은 38,000달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올해 추세의 하단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요. 그 아래로는 45,000달러의 지지선이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기다리시는 투자자들은 주시해야 될 레벨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시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죠. 전쟁부터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연준의 긴축까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과 비트코인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작년 말에 미국 은행 지주회사인 이제 스테이 스트리트의 조지 스탠리는요, 금과 비트코인은 아주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자산은 공통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도 있지만, 금은 여기에 좀 더 방어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좀 더 위험하지만 크립토 인프라의 핵심 통화로 역할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두 자산이 가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서로를 방어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모두 함께 바라보되 약간은 다른 시선으로 인식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